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경제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 전공이 경제학 이런 게 아니니까 오늘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보시면 이제 누구는 곧 경제 위기가 와서 증시가 폭락한다. 누구는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와서 함께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좀 재밌을 겁니다. 일단 PPT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지금 미국 정부 연준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랑 한국은행 한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소비 그리고 기업 생산 그리고 고용이 있습니다. 소비는 뭐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기업 생산은 이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품은 서비스와 같이 형태가 없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고용은 뭐 직장입니다. 자, 각각은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매우 쉽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주식하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본질적인 것만 알면 응용은 또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것을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면 하시는 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연결고리를 한번 보면 일단 소비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동시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고용을 늘립니다. 기업은 본질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건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고용된 국민들이 또다시 소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쉽죠? 소비 상승, 기업의 생산량 증가, 그 생산량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고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이 또다시 소비를 하는 이 구조. 쉽죠?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소비 상승, 기업 생산 상승, 고용 상승, 소비 상승, 기업 생산 상승, 고용 상승. 이게 이제 요것들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선순환이 있으면 당연히 악순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드리면 소비가 갑자기 감소해버리면 당연히 기업은 생산량을 줄일 거고, 그럼 생산량이 줄어들어 매출액, 순이익이 줄어들 거고, 생산량이 줄고 버는 돈이 줄어드니까 고용을 줄일 겁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돈이 안 가서 못 버니까 소비가 다시 감소하고 다시 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보면 이제 소비 감소, 기업 생산 감소, 고용 감소, 다시 소비 감소, 기업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이게 이제 또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본질을 또 잘 파악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전염 바이러스입니다. 주위 사람들 쉽게 감염시키고 감염되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원인,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 그러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네, 바로 돌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럼 코로나는 소비, 기업 생산, 고용에서 어디부터 타격을 줬을까요? 쉽죠? 네, 소비입니다.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소비가 급감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 구조, 소비 감소, 기업 생산 감소, 고용 감소를 다시 돌아서 또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이 구조가 이제 이 악순환 구조가 계속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금방 해결됐으면 순간적으로 소비가 줄어들어서 데미지가 크게 없을 건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소비 감소가 장기화된다는 소리고, 그 결과 이 악순환이 장기화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어렵지 않게 따라왔을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악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압니다. 그쵸? 그럼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봐봅시다. 오늘 조금 길어지겠네요. 자, 다음 그림. 이 두 번째 그림. 이 두 번째 그림은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두 개가 추가됐네요. 바로 양적 완화랑 인프라 투자. 자, 이제 눈치챘을 겁니다. 정부가 왜 이 두 개를 하려고 하는지. 아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감소가 발생하면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선순환 구조로 돌리기 위해서 기업 생산을 강제로 늘릴 수 있나요? 정부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소비와 고용입니다. 소비는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나요? 네, 당연히 국민들이 돈이 많으면 쉽게 삽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일으킨 겁니다. 물론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 이외에도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양적 완화의 역할이 있기도 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제 돈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푸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지까지 설명드리면 너무너무 길어져서 양적 완화는 돈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푸는 것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여튼 그래서 정부가 양적 완화 즉 시중에 돈을 풀어서 소비가 이 소비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곧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시작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인프라 투자를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 이 인프라 투자는 고용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일감을 강제로 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 기업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도록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는 기업 생산과 이제 고용 둘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튼 이래서 인프라 투자를 미국 정부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 세 가지 놈들, 이 소비, 기업, 생산, 고용 이 세 가지 놈들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양적 완화, 인프라 투자 이고 양적 완화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인프라 투자는 고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잘 따라오시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양적 완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플랜을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쪽 위에 여기 위에 거 설명드릴 때 어떠한 것이든 가격이 결정되는 근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역시 수요와 공급을 근본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뭘 할까요? 당연히 소비가 줄기 때문에 제품 생산량을 줄일 겁니다. 왜냐? 당연히 재고를 줄여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겠죠.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들의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원자재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생산량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을 자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장 설비를 팔거나 아니면 수리를 맡기거나 하는 등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한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고 동시에 이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아는 이 생산하는 업체들, 원자재 생산 업체들이 원자재 생산량도 줄인다. 이 생산량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다양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이 생산량을 바로 확 올릴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바로 확 올리지 못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와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해버리면 소비와 고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갑자기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버려서 원자재 및 제품 생산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 원리로 생각을 해봅시다. 원자재와 제품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작다는 말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작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럼 원자재 및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집니다. 얼마 없는데 갖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와야 하는데 강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인프라와 양적 완화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로 천천히 해보고 이게 먹혀서 다시 세계 경제 흐름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오면 인프라 투자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양적 완화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양적 완화랑 인프라 투자는 세트이고요. 그럼 또 생각해 볼게. 인프라 투자부터 하고 양적 완화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냐? 인프라 투자는 느립니다. 반면에 양적 완화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약간 응급처치? 돈을 바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프라 투자는 뭔가 법으로 진행을 하고 어디 뭐 투자를 하겠다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기업들 뽑고 기업이 그걸 하면서 고용을 또 천천히 하고 한 달 뒤에 월급 받고 하니까 느립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적 완화부터 하고 그 다음 인프라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순서도 못 바꾸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게 뭘까요? 바로 고용입니다. 이 고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돈을 벌고 국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와 인프라 투자 둘 다 고용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 미국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언론에서 연준에서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고용 증가에 효과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고용 지표이고 동시에 언제까지 이 양적 완화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정리를 하면 왜 모두가 미국 고용 지표를 보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미국 고용 지표를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끊고 이게 또 너무 많이 또 머리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번째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갈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